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미국 기업인 게리 켈러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석방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로 심사관들은 한 건에 대해 6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했고요. 휴식 시간은 하루에 단 2번뿐이었습니다. 가석방의 승인율은 이른 아침과 2번의 휴식 시간 직후에는 65%에 달했지만 휴식 시간 직전에 가장 지친 순간에는 0%에 가까웠어요. 이런 현상은 막중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둔화되지요.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원래 상태에서 꼼짝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석방 심사자의 원래 상태는 가석방 불가입니다. 이 관찰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뇌의 에너지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공부부터 할 것.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중요한 공부부터 하라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마베치 히데토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욕망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다가 크게 감동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이 어떤 시각장애인분들의 모임을 가셨대요. 두 눈이 다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모여서 법륜 스님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며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더 행복해져야겠다 하고 마음을 나누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내내 웃고 행복해했대요. 법륜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지금 두 눈이 다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택할래, 두 눈의 시력을 택할래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력을 택할 거다. 대학 학벌을 택할래, 시력을 택할래 하면 당연히 시력을 택할 거다. 돈을 택할래, 시력을 택할래, 지금 옆에 있는 애인을 택할래, 두 눈의 시력을 택할래 라고 물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력을 택할 거다. 사실 여러분들은 돈, 직장, 학벌, 애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두 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두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도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 귀한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도 왜 직장이 스트레스다,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다, 남과 비교가 되어서 스트레스다 하며 울상을 짓고 있느냐. 저는 증문즉설의 어딘가에서 들은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지요.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런 뇌과학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 대부분은요,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고요. 얼어 죽을 걱정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굶주림과 추위를 극복한 것도 사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꽤 자주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울한 감정이란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지요. 따라서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수는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세뇌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집, 이런 차, 이런 옷, 이런 브랜드, 이런 생활,
이 정도는 살아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얼어 죽고 굶어 죽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올 때 그 순간을 기준으로 해도 지금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마베치 히데토는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기준은 텔레비전과 SNS 같은 외부에서 온 거다라고요. 드라마나 광고를 많이 보면 그 정도의 삶이 뇌 속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불행해지지요. 그런데 드라마와 광고 속의 환경은 누가 만드는 거냐? 너무도 당연하게도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원하는 기업이 만든 겁니다. 뇌과학자인 도마베치 히데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얻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히 존재하고 그것을 한 가지씩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타인의 번뇌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 뇌에 새겨져서 그것이 마치 내 번뇌인 것처럼 착각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의식에서 떠오르는 것들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인풋해놓은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타인의 번뇌가 자신에게 세뇌되는 가장 알기 쉬운 예는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자동차 광고에서 우리는 똑같은 제작의 법칙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광고가 자동차 영상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거나 고성능을 어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영상에는 자동차와 상관없는 몇 가지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운전석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 조수석에서 이쪽을 보며 빙긋 웃는 미녀의 얼굴, 그리고 뒷자리에 앉은 혈통 좋은 애완견. 시청자에게는 마치 그 차를 타면 그런 세계가 곧 손에 잡힐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신차 광고의 전형적인 어필 방식이죠. 현실에서 시청자가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에는 그토록 아름다운 경치가 없고 조수석에 태울 미인이나 애인도 없고 값비싼 애완견을 키울 경제적 여유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신차 광고를 본 시청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현실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본래 그 불만은 더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에게 더 애정을 쏟거나 인생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해야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광고 시청자들은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내 삶이 이 모양이다 라고 감쪽같이 착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주말에 신차 전시장을 찾아 딜러가 권하는 차를 시승합니다. 원래 시청자가 가진 번뇌는 직업적인 성공이나 더 화목한 가정 등 자신의 삶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본래의 번뇌가 어느새 광고를 만든 기업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를 갖고 싶다는 번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타인의 번뇌가 나에게 세뇌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인의 번뇌를 만족시켜도 내가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 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구입 당시의 만족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당연하죠. 새로 구입한 차로 드라이브를 해도 눈앞에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조수석에 앉은 아내나 애인은 피곤해서 울상일지도 모르니까요. 직장은 변함이 없고 애완동물을 키울 만한 여유는 여전히 찾을 수 없으며 핸들을 잡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내일 해야 될 업무 생각뿐입니다. 번뇌가 해소되어야 할 텐데 조금 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불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신차 광고에 끌리며 좀 더 고급차를 타야 인생이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번뇌에 세뇌당하는 것은 대부분 유튜브나 텔레비전 등 미디어가 원인입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는 중요하다라고 매일같이 속삭여요. 이것은 광고에 한정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다라는 세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뇌 속의 전두전야는 패턴을 만듭니다. 더구나 매스컴이 인간을 세뇌하는 경우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보다 훨씬 더 검증된 수단으로 간주하는 매스컴이라는 외부 정보에 지배당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매스컴이 다루는 문제는 중요하다라는 패턴이 우리 뇌 속에 만들어지면 타인의 번뇌를 점점 더, 즉 매스컴이나 기업의 의도를 점점 더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소비 행동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거짓말처럼 들린다면 집안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세요. 거의 걸쳐보지 않은 옷이나 액세서리, 먼지만 쌓여가는 고급 자전거, 사용해본 적이 없는 훌륭한 공구, 몇 번 써보지도 않은 빵 굽는 기계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늘어난 물건 하나하나는 구입할 당시에는 분명히 중요한 동기가 있어서 구입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걸 왜 샀지? 하고 여우에 홀린 기분이 드는 것이죠. 기억이 뇌 속에 침전물처럼 쌓인다는 것을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정보는 도대체 무엇인가? 답을 미리 말하면 그것은 자아입니다.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아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 이름은 뭐고 저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나열해서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전달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린 정의가 자아입니다. 타인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순서가 다르며 자아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외부로부터 세뇌당한다는 것은 이 자아도 타인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의 세뇌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자기 본래의 것은 거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매우 높습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도마배치 히데토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